세계 경제는 언제나 먼 곳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뉴욕의 금리 결정, 런던의 채권 시장,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유럽의 은행 불안은 처음에는 뉴스 화면 속 이야기로만 스쳐간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파장은 숫자로 변한다. 환율이 흔들리고 주식이 밀리며 대출 금리가 조용히 올라간다.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글로벌 충격을 외부 변수로 설명해 왔다. 해외에서 시작된 위기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수출 금융 고용으로 전달된다는 익숙한 경로였다. 하지만 지금 그 경로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충격이 단계적으로 흘러왔다면 이제는 동시에 여러 통로를 통해 빠르게 침투한다. 자본 이동 속도는 더 빨라졌고 금융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먼저 반응한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하루 만에 체감되고 CDS 프리미엄은 국가 위험을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한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금융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가 세계와 맺고 있는 연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신호다. 글로벌 충격은 더 이상 국경을 넘는 파도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이미 우리 내부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변화된 경로를 추적한다. 그리고 그 끝에서 묻는다. 다음 충격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위기는 언제나 조용한 신호로 시작된다. 시장은 붕괴보다 먼저 균열을 드러낸다. 금리는 갑작스럽게 오르지 않는다. 먼저 장당히 금리차가 뒤틀리고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환율 역시 한 번에 폭등하지 않는다. 변동성이 커지고 특정 시간대마다 급격한 쏠림이 반복된다. 이런 신호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경고다. 한국 경제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해 보이는 시기에도 CDS 프리미엄이 미묘하게 상승하고 은행 간 자금 거래 금리가 기준금리와 괴리를 보이기 시작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먼저 줄고 가격은 그 뒤를 따른다. 이는 실물보다 금융이 먼저 반응한다는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글로벌 자본은 위험을 감지하면 가장 빠른 출구부터 찾는다. 주식과 채권 외환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이유다. 과거에는 이런 징후가 일정 기간 누적된 뒤 본격적인 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고와 충격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짧아졌다. 정보의 속도, 자본 이동의 속도가 모두 달라졌기 때문이다. 작은 금리 변화 하나가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발하고 그 여파는 곧바로 신흥국 통화와 자산 가격에 반영된다. 위기의 징후는 더 이상 전문가의 차트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계의 대출 금리,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그리고 일자리 불안이라는 형태로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이 조용한 신호를 읽지 못하면 충격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경제 충격이 작동하는 방식은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예전에는 수출 감소나 외화 유동성 부족처럼 비교적 단순한 경로가 중심이었다. 지금은 금융과 실물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구조로 바뀌었다. 글로벌 금리가 오르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지고 자본은 더 빠르게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단순한 가격 변수가 아니라 위험의 신호로 기능한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은 즉시 확대된다. 동시에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과 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이 손실은 다시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진다. 은행은 대출을 조이고 기업은 투자를 미룬다. 실물 경제의 둔화는 고용과 소득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돌아온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며 충격을 키운다. CDS 프리미엄 상승은 국가와 금융 시스템의 위험 인식을 즉각적으로 바꾸고 해외 투자자의 자금 회수 속도를 가속한다. 부동산 시장 역시 금융 충격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금리 상승은 가격 조정을 유발하고 담보 가치 하락은 가계와 금융기관 모두의 건전성을 압박한다. 결국 글로벌 충격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메커니즘의 연쇄 반응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작은 변화가 큰 위기로 번지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 경제는 바로 이 새로운 작동 원리 안에 놓여 있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이 변화된 충격 경로는 더욱 분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재정 적자와 고정 환율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위기의 촉발점은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자본의 방향 전환이었다. 자본이 빠져나가자 환율 방어 비용이 급증했고 CDS 프리미엄은 단기간에 폭등했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곧바로 물가와 실업으로 전이됐다. 그리스의 경우도 비슷하다. 유로존이라는 보호막 안에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채권 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지자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은행 시스템은 마비됐다. 통화 주권이 없는 구조는 충격을 완충하기보다 증폭시켰다. 터키는 높은 외화 부채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합되며 환율 급락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될 때마다 리라는 가장 먼저 흔들렸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사례다. 원자재 의존과 통화 정책 실패가 누적된 상황에서 외부 충격은 초인플레이션으로 폭발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위기가 국내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가 내부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중요한 것은 충격의 속도다. 과거에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가 몇 분기 뒤 실물에 반영됐다. 이제는 몇 주 심지어 며칠 안에 환율과 금리 자산 가격에 동시에 나타난다. 이 사례들은 한국 경제가 처한 환경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실패에서 새로운 경로의 위험을 읽어야 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간접적이지 않다. 글로벌 충격은 수출 감소 이전의 금융 조건을 바꾼다. 해외 금리가 오르면 국내 금리는 정책 의지와 무관하게 압박을 받는다.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질수록 환율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통해 곧바로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가계 대출 금리는 빠르게 재산정되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이자 부담이 즉각 늘어난다. 기업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외화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은 환율 변동으로 재무 구조가 흔들리고 회사채 시장에서는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이는 투자 위축과 고용 축소로 연결된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는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고 가격 조정은 가계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금융시장에서는 CDS 프리미엄과 외국인 자금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며 국가 위험 인식을 형성한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 압력이 겹쳐 나타난 결과다. 중요한 점은 체감 속도다. 과거에는 수치로만 보이던 위험이 이제는 월급 대출 상환액, 전세 비용 같은 일상의 숫자로 변한다. 글로벌 충격이 한국에 도달하는 경로가 바뀌었다는 말은 위기가 더 빨리 더 깊게 개인의 삶으로 스며든다는 뜻이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 방식도 과거와 같을 수 없다. 이전에는 외환 보유액 확충이나 금리 조정 같은 단일 수단이 핵심이었다. 지금은 정책의 속도와 신호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결정뿐 아니라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기대를 조정해야 한다. 작은 발언 하나가 환율과 채권 금리에 즉각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재정 정책의 타이밍과 방향을 세밀하게 계산해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적자는 CDS 프리미엄 상승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금융 안정 조치도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은행, 건전성 규제 부동산 금융 관리가 동시에 고려된다. 특히 위기 국면에서는 정책 간 불일치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 금리를 잡으려는 신호와 부동산 부양 메시지가 충돌하면 자본은 가장 민감한 약점을 파고든다. 글로벌 충격의 경로가 바뀐 만큼 대응 역시 입체적이어야 한다. 단기 처방만으로는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 시장은 숫자보다 방향성을 본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위기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충격이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완충 장치를 작동시키는 데 있다. 이 균형을 잃는 순간 외부 충격은 내부 불안으로 증폭된다. 변화된 충격 경로 속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 역시 달라져야 한다. 과거처럼 위기를 뉴스로만 인식하는 태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 지표는 것이 변수이면서 동시에 개인 재무 상태를 직접 흔드는 요소가 됐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금리 방향에 대한 민감도가 곧 가계 위험이다. 환율은 해외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 물가와 생활비를 통해 모든 가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인은 단기 수익보다 구조적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 과도한 리버리지는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가장 먼저 위험으로 돌아온다. 현금 흐름 관리와 부채 구조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직장과 소득 역시 단일 경로에 의존할수록 충격에 취약해진다. 기업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소비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충격이 올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것이다. 거시 경제의 변화는 통제할 수 없지만 개인의 재무 구조는 조정할 수 있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를 이해하는 순간 개인은 더 이상 무력한 관객이 아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충격의 깊이는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글로벌 충격이 한국에 도달하는 경로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세계 경제는 더 촘촘하게 연결됐고 충격은 더 빠르고 동시에 도착한다. 금리, 환율, 유동성, 부동산, CDS 같은 지표는 더 이상 전문가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들은 개인의 소비와 저축 기업의 투자와 고용 국가의 정책 여지를 함께 규정한다. 과거의 위기는 지나간 사건으로 남았지만 그 경로는 현재에도 살아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은 많은 안전장치를 쌓아 올렸다. 그러나 새로운 연결 구조 속에서는 그 장치들마저 시험대에 오른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자는 제안이다. 위기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대응의 선택지는 넓어진다. 글로벌 충격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이미 우리 경제의 내부를 통과하고 있다. 그 흐름을 읽는 것이 앞으로의 생존과 판단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경로의 변화는 통계의 배열에서도 드러난다. 과거에는 수출 증가율과 GDP가 위기의 선행 지표였다. 이제는 금융 지표가 먼저 흔들린다. 장당히 금리 차의 역전은 경기 둔화의 예고장이 되고 외환 수합 시장의 프리미엄은 달러 유동성의 압박을 즉시 반영한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위험을 하나의 숫자로 압축해 보여준다. 이 지표들이 동시에 움직일 때 실물 지표는 아직 멀쩡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착시다. 금융 조건이 조여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그 부담은 결국 고용과 임금으로 전가된다. 가계는 뒤늦게 체감하지만 이미 선택지는 줄어든 상태다. 이 때문에 정책과 개인 모두 지표의 순서를 바꿔 읽어야 한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먼저 봐야 한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는 숫자의 등장 순서를 바꿔 놓았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늘 설명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고처럼 다가온다. 과거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면 위기의 경로는 비교적 명확했다. 단기 외채, 외환 보유액 부족 고정 환율에 가까운 정책이 결합되며 외환 시장이 먼저 붕괴됐다. 충격은 금융에서 실물로 이동했고 기업 도산과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다르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고 환율은 유연하다. 그럼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위기의 진입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충격은 외환 한 지점을 뚫기보다 금융 조건 전반을 동시에 압박한다. 금리, 환율, 자산 가격, 신용 스프레드가 함께 움직이며 경제 전반의 숨통을 조인다. 이는 단일 방어선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다. IMF 위기 이후 쌓아 올린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의 위기는 눈에 보이는 결핍에서 시작됐다. 지금의 위험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는 구조 안에서 서서히 축적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읽는 출발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는 은행의 직접 위험을 줄였지만 위험을 시장으로 이동시켰다. 채권 시장과 자산 운용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변동성은 더 빠르게 확산된다. 대형 자산 운용사는 단일 국가의 펀더멘털보다 글로벌 포트폴리오 균형을 우선한다. 이 과정에서 한 나라의 작은 불안도 대규모 자금 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이런 구조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과거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핵심 변수였다면 이제는 해외 투자자의 위험인식이 더 중요해졌다. CDS 프리미엄과 환율 변동은 이런 인식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자주 과잉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작은 글로벌 이벤트 하나가 과도한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실제 경제 주체의 행동을 바꾼다.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게는 소비를 줄인다. 이렇게 형성된 위축은 통계에 잡히기 전 이미 경제를 식힌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는 심리와 구조가 결합된 결과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의 움직임은 늘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구조에서 환율의 역할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환율은 더 이상 수출 경쟁력의 보조 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즉각적인 온도계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환율은 작은 정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원화 약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속도와 방향성이다. 급격한 변동은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과 금융기관의 위험을 키우고 해지 비용을 높인다. 동시에 수입 물가는 생활비 전반을 압박한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은 환율을 통해 빠르게 전달되고 이는 체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이 금리로 대응하려 할 때 환율 안정과 경기 둔화라는 두 목표는 충돌한다. 이 딜레마는 정책 선택의 폭을 좁힌다. 환율은 이제 단일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물가 성장률을 동시에 흔드는 중심 변수다. 글로벌 충격이 한국에 도달하는 새로운 경로에서 환율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게 파장을 만든다. 부동산 시장은 이 변화된 경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과거에는 국내 수요와 공급 정책 규제가
가격을 좌우했다. 이제는 글로벌 금융 여건이 먼저 방향을 만든다.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줄면 거래는 급격히 위축된다. 가격 조정은 지연되지만 그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먼저 늘어난다. 담보 가치 하락은 대출 여력을 제한하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를 압박한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대출 문턱을 높인다. 이 과정은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자산의 상징이 아니라 금융 조건 변화에 민감한 위험 자산의 성격을 함께 갖게 됐다. 글로벌 충격은 부동산 가격을 직접 밀어내기보다 자금의 흐름을 바꿔 시장의 숨통을 조인다. 이 변화는 느리게 보이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부동산을 통해 전달되는 충격은 가계 자산 구조 전반을 흔들며 위기의 체감을 가장 일상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금융시장에서 이 변화는 유동성의 성격에서도 확인된다. 과거의 위기는 자금이 완전히 마르는 순간에 드러났다. 지금은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압박이 시작된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미묘하게 올라가고 기업 어음과 회사채 발행 여건이 나빠진다. 표면적으로는 거래가 유지되지만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진다. 이는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배분되는 단계다. 글로벌 충격이 발생하면 자금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과 고위험 자산은 후순위로 밀린다. 한국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해도 시장 유동성이 경직되면 체감되는 금융 환경은 급격히 나빠진다. 은행은 대출을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기업은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유동성의 변화는 통계보다 먼저 기업의 현금 흐름과 가계의 신용 조건에 반영된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는 자금의 절대량보다 흐름의 방향과 속도를 통해 작동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늘 숫자가 아닌 체감의 문제로 다가온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사례를 다시 보면 공통된 패턴이 보인다.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위기가 폭발하기 훨씬 전부터 금융 조건이 서서히 악화됐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국채 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시장은 이미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실물 지표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스 역시 재정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소비와 고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진 순간 회복의 여지는 급격히 사라졌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위기의 본질이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충격은 단번에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대신 금융 조건을 조금씩 조이며 선택의 폭을 줄인다. 정책 결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개인과 기업은 대응할 시간을 잃는다. 한국 경제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위기는 언제 시작되는가가 아니라 언제 되돌릴 수 없게 되는가의 문제다. 이 임계점을 넘기 전에 경로를 잃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임계점은 종종 정책 신뢰에서 무너진다. 시장은 수치보다 일관성을 본다. 금리 인상과 완화 신호가 엇갈리고 재정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면 위험 인식은 빠르게 재평가된다. 글로벌 충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부 신뢰가 약해지면 경로는 더 짧아진다. 환율은 방어선을 시험하듯 변동성을 키우고 채권 시장은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위기라기보다 선택지의 소멸이다. 정책 당국은 더 큰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부작용이 커지고 재정 투입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구조의 문제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바뀐 상태에서 과거의 정책 조합을 반복하면 충격은 완화되지 않고 누적된다. 결국 임계점은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신뢰와 일관성이 조금씩 깎여온 결과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의 명확성이다.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경로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된다. 새로운 경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가계 부채의 성격이다. 과거에는 국가나 기업의 외화 부채가 위기의 중심이었다. 지금은 가계가 금융 조건 변화의 전면에 서 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금리 상승이 곧바로 소비 여력 축소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심리 위축이 아니라 실제 현금 흐름의 문제다.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는 줄고 자영업과 서비스업의 매출은 즉각 타격을 받는다. 이 과정은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기 전 이미 지역 경제를 식힌다. 글로벌 충격이 가계로 전달되는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다. 환율과 금리라는 금융 변수는 이제 가계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직접 시험한다. 정책이 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가계는 완충 장치 없이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 이는 다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으로 되돌아온다. 연체율 상승과 자산 가치 하락은 은행의 위험 부담을 키우고 대출 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이렇게 형성된 악순환은 글로벌 충격이 내부에서 증폭되는 전형적인 경로다. 가계부채를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위기의 전달 속도와 깊이를 정확히 읽을 수 없다. 이처럼 충격이 빠르게 전달되는 환경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도 위기의 일부가 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변화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해석되지 않은 채 확산된다. 환율 급등이나 금리 변동은 원인보다 결과로 먼저 소비된다. 개인과 기업은 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행동을 바꾸게 된다.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미루며 현금을 확보하려 한다. 이 집단적 반응은 충격을 완화하기보다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정보의 속도가 판단의 속도를 앞지르는 구조에서는 불안이 경제의 변수로 편입된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는 숫자만이 아니라 인식과 기대를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위기에 대응에는 데이터만큼 해석이 중요해진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일이다. 이해되지 않은 충격은 과장되고 과장된 충격은 실제 위기로 발전한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충격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충격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기 전에 흡수되고 분산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 내부의 완충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은행의 자본 비율과 유동성 규제는 숫자로는 충분해 보여도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핵심이다.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는 위기 시 즉각 가동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존재가 시장에 명확히 인식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망은 불안의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재정과 통화 정책은 단기 안정과 중장기 신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당위 처방에만 집중하면 경로는 오히려 짧아진다. 글로벌 충격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시대에는 한 번의 대응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중요하다. 이는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작은 불균형을 조기에 조정하는 능력에서 출발한다. 충격의 경로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위기가 잦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응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같은 위기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다. 글로벌 충격의 경로 변화는 기업의 경영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과거에는 수요 전망과 원가 구조가 핵심 변수였다면 이제는 금융 조건 관리가 생존의 요소가 됐다. 금리와 환율 변동은 영업 이익보다 먼저 현금 흐름을 흔든다. 특히 외화 차입이나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은 작은 환율 변화에도 손익 구조가 급격히 바뀐다. 자금 조달 환경이 경직되면 투자 계획은 즉시 재검토 대상이 된다. 이는 생산성 향상보다 방어적 선택을 유도한다. 글로벌 충격이 잦아질수록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 유동성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낮춘다. 또한 공급망의 재편 역시 금융 변수와 연결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환경 변화는 재고 전략과 거래 조건을 바꾼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증가하고 그 부담은 가격과 고용으로 전가된다. 기업의 이런 선택은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경기 둔화를 심화시킨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는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앞당기고 그 결과를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킨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의 보수적 행보를 단순한 위축으로만 해석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된 환경에 대한 방어적 적응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분명한 흔적을 남긴다. 과거에는 위기가 실물 경제를 통해 천천히 고용으로 전이됐다. 지금은 금융 조건 변화가 먼저 기업의 인력 계획을 흔든다. 금리 상승과 자금 조달 부담은 신규 채용을 보류하게 만들고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부터 조정 대상이 된다. 이는 공식 실업률에 즉시 드러나지 않지만 체감 고용 불안은 빠르게 확산된다. 소득 증가 기대가 낮아지면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다시 기업 매출에 부담을 준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에서는 고용이 더 이상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금융 변수와 심리가 결합되며 중간 단계에서 바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 종사자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의 경력 선택과 교육 투자 역시 방어적으로 변한다. 안정성을 우선한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약화시킨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미묘한 변화는 글로벌 충격이 사회 구조 전반으로 스며드는 또 하나의 경로다. 이를 단순한 경기 순환으로만 보면 변화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글로벌 충격의 경로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지역 간 격차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금융 조건 변화는 전국에 균등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자본과 인구가 집중된 지역은 충격을 먼저 받고 동시에 완충 능력도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주변 지역과 취약 산업은 늦게 체감하지만 회복은 더디다. 부동산 가격 조정과 자영업 매출 감소는 지역 경제의 체력을 직접 시험한다.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 강화는 이런 격차를 확대한다.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금은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신용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는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는 경제 내부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긴장도 함께 높아진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금융 변수의 변화에 따라 더 빠르게 벌어진다. 정책이 전체 평균만을 기준으로 설계될 경우 이런 차이는 통계 속에서 가려진다. 그러나 지역과 계층의 체감은 분명히 다르다. 충격의 경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미세한 차이를 읽는 일까지 포함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응은 늘 늦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충격은 더 이상 경제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금융 조건의 변화는 사회적 선택과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진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면 정책에 대한 불만은 빠르게 확산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인과 책임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글로벌 금리 환경과 자본 이동이라는 구조적 요인은 국내 정책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체감되는 고통은 언제나 국내에서 발생한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사회적 갈등은 깊어진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는 불만의 전달 속도도 앞당긴다. 과거에는 위기의 원인이 충분히 설명되기 전 정책 논쟁이 시작됐다. 지금은 결과가 먼저 체감되고 설명은 뒤따른다. 이 순서의 역전은 정책 신뢰를 시험한다. 시장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방향성이 없다면 충격은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안으로 번진다. 따라서 위기 관리에는 숫자와 조치만큼 서사와 소통이 중요해진다. 변화된 경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경제적 효과를 내기 전에 정치적 소모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다시 정의되고 있다. 과거에는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축이 정책 판단의 중심이었다. 이제는 금융 안정과 시장 심리 관리가 그 위에 겹쳐진다. 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환율과 자산 시장이 즉각 반응하는 환경에서는 정책의 미세 조정이 어려워진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 기대는 잡을 수 있지만 자본 유출과 금융 비용 상승이라는 부담이 뒤따른다. 반대로 완화를 시도하면 환율과 자산 가격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이 딜레마는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정 정책과의 조율 금융 규제와의 일관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에서는 정책 수단의 개수보다 조합이 중요해진다. 시장은 모든 조치를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한다. 그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으면 불안은 증폭된다. 중앙은행의 신뢰는 위기 시 가장 강력한 완충 장치다.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충격은 더 빠르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정부 정책 역시 이 변화된 경로를 전제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 과거처럼 위기가 명확히 드러난 뒤 대응하는 방식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글로벌 충격은 이미 금융 조건을 통해 선행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수단인 동시에 신뢰의 신호다. 단기적인 지출 확대가 필요할 때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시장은 불안을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특히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는 CDS 프리미엄과 국채 금리를 통해 즉각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는 정책 여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에서는 재정 정책이 완충 장치가 되기 위해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속도, 규모, 방향성, 그리고 일관성이다.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의 역할은 모든 충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충격이 왜곡된 신호로 증폭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과도한 기대와 모호한 약속이다. 변화된 경로를 이해한 정책만이 위기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개인의 선택 역시 이 변화된 경로를 전제로 재정의돼야 한다. 글로벌 충격이 빠르게 전달되는 환경에서는 과거의 경험칙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금리가 낮았던 시기의 부채 전략 자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던 시기의 투자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다. 소득의 안정성 지출 구조의 유연성 부채 상환 능력은
금융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삶의 질을 좌우한다. 환율과 물가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지만 노출 정도는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비중 단일 자산에 대한 집중 비상 자금의 유무는 위기 시 체감 충격을 크게 갈라놓는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는 위기를 예측하는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하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모든 정보에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중요한 것은 구조를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경제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개인의 재무 전략은 단순하고 보수적일수록 강해진다. 이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변화된 세계에 대한 현실적인 적응이다. 결국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한다. 위기는 더 자주 오지만 더 큰 사건의 형태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일상의 선택지를 조금씩 줄여간다. 금리는 소폭 오르고 환율은 불안정해지며 자산 가격은 방향성을 잃는다. 각각은 관리 가능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발생할 때 체감 부담은 급격히 커진다. 이 누적 효과가 바로 새로운 위기의 얼굴이다. 과거처럼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은행이 문을 닫는 장면은 없을 수 있다. 대신 가게는 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미루며 사회 전체는 조심스러워진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충격 그 자체보다 이런 행동 변화에 있다. 글로벌 충격의 경로가 바뀌었다는 말은 위기가 더 은밀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단순한 경기 둔화로 치부하면 구조적 변화는 계속 누적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경보의 기준을 바꾸는 일이다.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지표들의 동시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을 때 새로운 위기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다. 글로벌 충격은 피할 수 없는 외부 변수지만 그 경로는 고정돼 있지 않다. 금융 시스템 정책 선택 개인과 기업의 행동이 겹치며 매번 다른 모습으로 형성된다. 한국 경제는 과거의 위기를 통해 많은 교훈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그 교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환경이 달라졌다. 개방도는 더 높아졌고 자본 이동은 더 빨라졌으며 금융과 실물의 경계는 희미해졌다. 이 변화 속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의 해법이 아니라 경로를 읽는 시선이다. 금리와 환율 유동성 지표는 단편적인 수치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돼야 한다. 그래야 개인과 정책 모두 과잉 반응과 과소 대응을 피할 수 있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를 이해하는 것은 위기를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그 기준이 있을 때 불확실성은 공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뀐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충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지정학적 갈등, 고령화, 부채, 누중, 기후 변화는 모두 금융 변수와 결합해 새로운 불안을 만든다. 이 환경에서 한국 경제가 취약해지는 순간은 위기가 발생할 때가 아니라 변화된 경로를 과거의 틀로 해석할 때다. 글로벌 충격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상시적인 조건에 가깝다. 따라서 정책과 시장 개인의 판단 기준도 상시적인 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안정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조정되는 과정이다. 금리와 환율 자산 가격의 작은 움직임을 과잉 해석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위험을 인정하되 그 위험이 어디서 어떻게 커지는지를 아는 태도다. 이 태도가 없으면 충격은 늘 예고 없이 다가오고 대응은 뒤늦어진다. 반대로 경로를 읽을 수 있다면 위기는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이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는 신호가 된다. 결국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글로벌 충격이 한국에 도달하는 경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답은 하나의 통로가 아니라 동시에 열려 있는 여러 길이다. 금융시장은 실물보다 먼저 반응하고 자본의 판단은 정책보다 빠르며 개인의 체감은 통계보다 앞선다. 이 새로운 경로에서 위기는 더 조용히 시작되고 더 넓게 퍼지며 더 오래 남는다. 그러나 그만큼 대응의 여지도 존재한다. 변화된 흐름을 이해하고 신호의 순서를 읽으며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구조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다면 충격은 완화될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는 멀리서 오지 않는다. 이미 연결돼 있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느냐가 아니라 인식하느냐다. 글로벌 충격의 새로운 경로를 이해하는 순간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수동적인 도착지가 아니라 능동적인 대응 주체가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국가만의 몫이 아니라 이 구조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의 판단 위에 놓여 있다.